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파이코인만큼은 어떻게 이 모든 법적 문제에서 슬쩍 비껴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소스에 따르면요. 파이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풀어야 할 아주 정교하게 짜인 퍼즐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이 소스를 보니깐요. 의외로 되게 간단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파이코인의 그 핵심 문서, 백서 안에 말이죠. 놀랍게도 이 모든 전략이 딱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핵심 단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스가 지목하는 파이코인의 법적 방패, 그게 대체 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파이 토큰에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파이코인 백서에 딱 이렇게 명시된 이 한 줄이요. 소스가 분석하는 전체 법적 방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그야말로 초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권리도 약속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로 파이코인은 법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말고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규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잣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전략인 셈입니다. 소스는 바로 이 한 문장이 파이코인이 전 세계 각국의 그 복잡하고 서로 다른 규제의 문을 여는 뭐랄까 만능 열쇠,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괴롭혀온 SEC의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파이코인은 이걸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 걸까요? 소스를 보면요. 파이코인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바로 이 하위 테스트의 기준들을 정말 하나하나 정조준해서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금전 투자가 없죠. 사용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니까요. 또 탈중앙화 네트워크라서 중앙 통제 주체가 누군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내세워서 비트코인이 늘 비판받는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 전략이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바로 미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관문인 셈이죠. 그런데 소스를 보면요. 파이코인 백서는 이 미카의 여러 분류 중에서 아주 영리하게도 가장 규제가 약한 기타 암호자산 카테고리로 스스로를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데 적용되는 훨씬 강력하고 복잡한 규제는 피해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와 영국입니다. 이 지역들은 좀 다른데요. 금융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파이코인의 전략이 또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유틸리티를 증명하는 겁니다. 소스는 파이코인이 앱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특히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실제 거래 사례를 만들면서 우리는 수익을 위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는 코인입니다. 라는 점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바로 투기성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정치성을 확고히 하려는 거죠. 지금까지는 백서에 적힌 이론적인 법적 장치들을 봤다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걸 볼 차례입니다. 소스는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앱 안에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추가 방어막이 내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이건 이론들 넘어선 아주 실천적인 방어 전략인 셈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대규모 KYC, 즉 신원 인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는 유령 계정이 아니라 전부 다 검증된 실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서 자금 세탁 같은 우려를 막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락업 기능이에요. 사용자들이 자기 코인을 스스로 묶어두는 건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이 생태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믿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소스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이 규제 당국을 향해서 우리는 투기 집단이 아니라 진지한 커뮤니티입니다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분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코인의 아주 철저한 법적 방어 전략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스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방어 전략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한 축, 바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공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소스는 이걸 마라톤과 단거리 경주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파이코인의 장기적인 법적 생존이 마라톤이라면 이걸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단거리 경주, 즉 단기적인 사용자 확보와 커뮤니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거리 경주가 바로 RTLX라는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 소스가 설명하는 이 ITLX 캠테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파이코인 생태계라는 더 큰 그림에 기여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소스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규모입니다. 총 상금이 무려 12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진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쏟아붓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캠페인 구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보상을 얻는 길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하나는 추천을 많이 한 상위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리더보드 경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순위랑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스핀코인 게임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커뮤니티에 소위 고인물부터 뉴비까지 모든 계층을 다 활성화해서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도죠.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스핀 티켓을 얻는 방법도 아주 전략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거래를 해도 티켓을 얻고 내가 직접 거래를 해도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추천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규 사용자 유입과 기존 사용자의 활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형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소스가 제시하는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방어막으로 조용히 문을 지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커뮤니티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소극적인 생존을 넘어서서 커뮤니티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성장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과연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